하는 것보다 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네, 제가 재미없게 생겨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반성이 됐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그리고 연구를 또 많이 하시고, 이게 사실 글을 쓴다는 게 인푸트 아웃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보고 뭐 듣고 느끼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체험 속에서 이게 우러나와야지 되는데, 저도 공부를 꽤 했다고 하는데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박사를 하고 뭐 했지만 공부를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뭐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요즘은 특히나 굉장히 단절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옛날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그리고 요즘 아이들한테 과연 그게 먹힐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고요. 특히 어머니 여기 이제 뭐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사실은 요즘 제 옆집에 신혼부부가 살아요. 네, 근데 코로나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엄마들이 이렇게 서로 막 만나서 놀고 아이들도 막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는데, 태어나서 3살이 됐는데 그냥 약간 말도 잘 못해. 집에만 있으니까. 네, 그래 집에만 있고 밖에를 나오지 못하니까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요즘 애들은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여준다거나 그냥 그냥 스마트폰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뽀로로나 보여주고 그냥 TV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러니까 아빠는 또 아빠대로 바쁘니까 집에 오면 맨날 그냥 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잉잉 하고 다니고. 그래서 조금 조앤 케이 롤링의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정말 이 세계적인 그 히트를 한 이런 작품도 보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야기해 주면서부터 그걸 이제 소설이 거기는 어떤 신화라든지 아이의 성장, 그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의 키워드.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선생님의 그 작품 좀 이야기를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화적인 요소와 이런 것들과 함께 엮어내셨던 책을 제가 뭐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저희가 뭐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것과도 유사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런 책 중에서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거든요. 옛이야기 그림책을 몇 번 썼는데요. 제가 옛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좀 약간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웠었고요. 그래서 뭐 빨간 부채, 파란 부채나 아니면 개와 고양이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썼었는데, 그때는 그냥 출판사에서 그런 원전 자료를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맛이 좀 잘 살아나게 그냥 원고를 정리하는 정도로 해서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개와 고양이를 읽고 어떤 애가 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 글쓰기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작가한테 뭐 편지 보내기 이런 수업을 가끔 하시고 그런 편지가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초등학교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이 이런 유명한 개와 고양이 이야기를 쓰셨다니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읽고 더 놀랐어요. 이게 옛 이야기를 내가 그냥 각색을 한 건데, 근데 거기 어쨌든 글 임정진 나오니까 얘는 이게 옛 이야기인지 모르고 내가 지은 이야기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창작을 내가 한 이야기로 알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창작한 분이라고 자기 놀랬다고 이렇게 편지가 온 걸 보고 저는 더 놀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다 함부로 글 임정지 그냥 이렇게 쓰면 애들이 오해할 수. 그러니까 어른들은, 편집자들은 당연히 이거 옛날 얘기니까 여기 글 이렇게 해도 그 옛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서 쓴 걸로 다 알아듣겠지라고 우리는 그냥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애는
그 옛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봤으니까 이 작가가 이 얘기를 창작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좀 약간 놀랬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용이 되기 싫은 이무기 꽝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책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왜 썼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옛 이야기 공부하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제 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이제 그럼 용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서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용 이야기 자료를 막 뒤졌어요. 저는 용 이야기가 엄청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용 이야기를 뒤졌는데 의외로 용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용 이야기가 대부분 그런 사찰에 자기네 사찰에 그 창건 설화들 있거든요. 그 웬만한 절은 다 창건 설화가 있어요. 근데 그 창건 설화에는 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얘기들이죠.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뭐 황룡이 나타나서 뭐 우물에서 뭐가 나타나서 이런 거고, 그러니까 민담에는 용 얘기가 의외로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들은 거의 다 민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민담에는 왜 이렇게 용이 없지? 그러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용 얘기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용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얘기, 뭐 토끼 얘기, 뭐 이런 건 엄청 많은데 아니 용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이제 제가 그거를 놀래면서 이제 그 용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이무기 얘기가 많은 거예요. 민담에는. 그래서 이무기가 다들 알다시피 용이 못 되는 애잖아요. 용이 되려고 막 500년씩 기다리는데 용이 못 되는 애예요. 그리고 뭔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렇게 사람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는 그런 애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정말 500년을 기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어떤 아가씨가 그걸 보고 빨리 하던 아가씨가 보고 와 저거 봐 이무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 이제 끝장이야. 그 다음에 다시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아가씨를 무슨 외딴 섬에 갖다 놓고 뭐 못 나오게 하고 뭐 아니면 그 마을에 비가 안 내리게 하고 막 이러니까 또 사람은 당연히 그럼 그 이무기가 우리한테 나쁜 짓이니까 걔를 더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무기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용 얘기 발표를 할 수 없이 이제 이무기 얘기를 발표했는데 이무기가 동네마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디는 이무기라고 부르고 어디는 뭐 꽝철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꽝철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무기 얘기를 한번 써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500년씩 어디 숨어서 그렇게 있으니까 얘가 소심해져서 누가 자기 쳐다보고 무슨 말만 하면 기절하고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얘가 씩씩하게 살았으면 누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그래 나 간다 잘 있어 나는 이제 용 될 거야 이러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씩씩한 이무기가 숨어있고 막 이러지 말고 지가 하고 싶으면 신나게 하는 이무기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500년 동안 그렇게 숨어서만 살고 이제 오로지 용 되는 것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요즘에 한국의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를 세워놓고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왜냐면 대학 가는데 방해되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약간 이무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00년 동안 멍하게 있다가 용이 되지 말고 즐겁게 살다가 용이 되면 안 되나? 이제 이 생각이 해서 그 용이 되기 싫은 이무기 꽝철이가 이제 그 이무기 학원에 다니는데 용 되는 학원에 다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훈장님이 이제 뭐 그 여유주 이렇게 갈아서 동그랗게 만들게 뭐 이제 이런 걸 가리키는데 그 한 개를 큰 거를 이제 동그랗게 가려는 얘는 조그만 거를 여러 개 갈아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뭐 이렇게 저글링하고 놀고 막 이제 이런 애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신나게 노는 애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얘기를 옛 이야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스들을 좀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재밌었고 이제 또 제가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단편이 여러 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 이야기 패러디예요. 그래서 옛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제 그 시절의 그런 어떤 철학이 그 얘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좀 아무래도 있죠. 이제 뭐 제도도 변하고 뭐 생활상도 변하고 사람들 생각도 변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좀 약간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바꾸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데르센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거품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약간 허무한 얘기거든요. 이제, 네. 그 만화 영화에서는 결혼하지만 그 안데르센 원작에서는 이제 거품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의 인어가 이제 여기 위에는 여자고 밑에가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로 했어요. 여기는 생선 얼굴이고 다리가 있는 인어공주. 그래서 바다 밑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편 배달부를 하는 그런 인어공주고, 그리고 이제 상어한테 편지 배달을 갔다가 그 상어 왕자한테 반해가지고 둘이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연애 시작을 했는데 이 인어공주는 걸어 다녀야 되고 이 상어는 헤엄을 치는데 상어는 가만히 못 있어요. 얘가 태생적으로 계속 헤엄쳐야 돼요. 얘는 가만히 이렇게 떠 있지를 못하고 계속 헤엄쳐야 되니까 인어공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그 걸음으로 따라가려니까. 그래서 데이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어공주가 가서 내 이 다리를 물고기 지느러미로 해달라고 그 이제 마술사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술사가 미쳤냐고, 남자를 위해서 네 몸을 그렇게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마술사가 뭘 주냐면 오리발을 줍니다. 그거 있잖아요. 수영할 때 쓰는 핀,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쉽게 이제 속도가 나니까 상어랑 잘 데이트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쓴 거.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상어를 사랑한 인어공주를 쓸 때 제일 거기 6편인가가 들어있는데 제일 처음에 쓴 거는 그게 아니라 단군 신화 얘기를 보고 제가 이제 분노를 했었어요. 그 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징성이 있는 건데 제가 그때 그거를 공부하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냥 팩트만 보고 제가 이제 분노한 게 뭐였냐면, 단군 신화를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곰과 호랑이를 이제 동굴에 놓고 쑥과 마늘을 주고 니네가 100일을 견뎌라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뛰쳐나가죠, 먼저. 그리고 곰을 며칠 만에 여자를 만들어주냐 하면 3, 7일 만에 여자를 만들어줘요. 그 삼국유사 원전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100일 만에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3, 7일 만에 만들어주는데 3, 7일이 37일이 아니라 3, 7이 20일, 21일이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3, 7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애 낳고 3, 7일 동안은 뭐 바깥 바람 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3주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곰이 그러면 100일을 견디나 안 견디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뛰쳐나간 다음에 3, 7일 만에 얘를 여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분노한 거죠. 왜 계약을 안 지키냐. 얘도 100일을 견디다 봐야지. 왜냐면 맨 처음에 계약이 뭐였냐면 100일을 견디면 사람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더 오래 견디는 애를 사람을 해준다 그랬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계약이 100일을 견디라 그러는데 얘가 100일을 견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보고 왜 얘는 3, 7일 만에 해줘. 3주만 견디라고 그랬으면 호랑이도 견뎠을지 몰라요. 근데 호랑이한테 처음에 100일을 견디라고 했으니까 얘는 도저히 100일을 견딜 수가 없는 게, 곰은 겨울잠을 자는 애예요. 곰은 3달쯤 자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호랑이는 겨울잠 자는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쑥과 마늘은 실은 이게 식물성 먹이잖아요. 호랑이는 원래 육식성을 먹어요. 근데 애초부터 이게 그쵸? 불공정한 게임이야. 공정한 게임이 불공정한. 그러니까 아니었구나. 이미 얘는 이 현웅은 이미 곰한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곰에게 유리한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어도 곰은 뭐 큰 탈은 안 나. 얘는 원래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 도토리도 먹고 이런 애니까. 그리고 얘는 잠은 되니까 실은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3달쯤 자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호랑이는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건데다가 얘는 육식성 하는 애한테 쑥과 마늘만 주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으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곰한테 맞추는 이게 맞춤형 게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너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호랑이가 이건 고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쓴 게 호랑이를 위한 재판이라는 작품을 써서 그 이제 단편 안에 이제 넣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재판을 이제 걸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환인이 내려와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러고서 당군이 재판을 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너무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미안하다. 그럼 너가 이제 지금이라도 사람을 해줄까? 왜냐면 네가 사람이 못 돼서 너무 이제 속상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나는 이제 사람 되는 거 별로 꿈이 없다. 왜냐면 사람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내가 이미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난 사람 되는 거 필요 없고
이 산을 푸르게 예, 울창하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예, 산을 울창하게 해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재판이 끝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상징성들에 대해서 일절도 이해가 없이 팩트로만 이렇게 이제 보면서 분노하면서 이제 그거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책 중에 이제 외국 책인데요. 진짜 재미난 책이 있거든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늑대가 이제 왜 잡아먹으러 갔다가 막 뭐 집 무너지고 막 그리고 나중에 그 천장에서 이제 떨어져갖고 막 끓는 물에 튀겨서 이제 늑대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그 벽돌집에 삼형제가 다 같이 모여서 잘 살았어요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이제 그 당무신화에 분노한 것처럼 이 작가는 늑대의 시야에서 이 얘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노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들려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이 늑대가 애시당초 그 이제 자기가 이런 걸 먹고 산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햄버거 안에 토끼도 들어있고 쥐도 들어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걸 먹고 산다. 예,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얘기다.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자기 할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구우려고 하는데 설탕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설탕을 뿌러 갑니다. 근데 그 옆집이 이제 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집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지푸라기가 코로 들어오니까 근데 막 간질간질해서 재치기를 했어요. 그 재치기를 하니까 그 지푸라기 집이 푹 무너지면서 그 안에 돼지가 있었는데 걔한테 원래 설탕 뿌러 가려고 그랬는데 재채기가 나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돼지가 죽었어요. 깔려서. 자, 돼지가 살아있을 때는 돼지인데 죽으면 뭐예요? 삼겹살. 돼지 고기인 거죠. 근데 놔두고 가면 돼지가 썩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얘가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설탕을 또 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옆집에 설탕을 또 꾸러 갔는데 그 집은 이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어요. 그래서 가서 설탕 좀 꺼달라니까 얘가 막 욕만 하면서 설탕을 안 꺼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부시러기 이런 게 또 이제 와갖고 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집을 하도 허술하게 지어서 집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 부실공사죠. 예. 그래서 이제 넘어지니까 집에 깔려서 얘가 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썩으면 아까우니까 할 수 없이 먹었지. 예. 먹고 이제 그 세 번째 집은 이제 벽돌로 지은 큰 멋있는 집인데 얘는 문도 안 열어주고 예, 문틈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 설탕을 달라고 야 무슨 니네 할머니 생일 야 니네 할머니 다리나 부러져 죽어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너무 그 순간에 이제 분노했죠.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할머니를 욕하는 건 얘가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문을 두드리면서 너 당장 나와봐라. 너 왜 우리 할머니한테 욕했냐라고 하는 순간에 얘가 매스컴에 전화를 해갖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매스컴이 와서 막 찍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뭔가 이 집을 다 부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쌍한 돼지가 안에서 지금 갇혀있고 얘는 집을 부수려고 하고 그 전적을 보니까 이미 돼지 2마리를 잡아먹은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얘는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얘가 감옥 안에서 계속 나는 아직도 진실을 다 말하지 못했고 설탕도 아직 못 껐다라고 감옥 안에서 이 이야기를 쓰는 얘기예요. 그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어떤 매스컴과 인터넷에서 왜 댓글로 사람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진실이 아닌데 사람을 몰고 가서 어떤 왜곡된 걸로 그 사람을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런 늑대 같은 어떤 상황을 그리고 얼굴이 흉측하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 어떻게 뭐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매스컴에서 한번 몰고 가면 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진실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런 늑대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겪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패러디들이 또 다른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질문이 뭐죠?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질문을 이렇게 드리기가 계속 나오시네요. 죄송합니다. 이야기의 선물 보따리가 너무나 산타크루스신가 봐요. 그냥 뭐 이게 계속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저기 뭐 시간이 저희가 이제 한 6시까지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일단
뭐 저기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짧게 좀 네, 10분 알겠습니다. 정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시간을 커트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이렇게 질문을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저기 바우더기 책을 책,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책은 많이 못 읽어봤지만 네. 솔직히 어린이 그 전래 지금 전래라고 하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니 전래는 네. 되는데 네. 전래 아, 동화라고 동화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전래 이야기. 옛 이야기. 네, 전래 네. 이야기는 괜찮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패러디 내지는 재구성, 재창작 이런 작품이 또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동문학은 약간 교훈성을 좀 너무 이렇게 좀 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아동문학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을 좀 저해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동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54세를 찍으셨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쩌고 나보다 작은 나보다 형이라고 작아요. 하는 예. 요게 이제 그 이상도 나왔을 것 같은데. 요새는 몇 세 찍은지 제가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집사람도 이걸 알더라고요. 임정진 선생님 오신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나보다 작은 형이 유명한데 이렇게 알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모티브로 가지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홍성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네, 홍성에 홍성에 그 몰랐고 TV에 나왔거든.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 나왔는데 실제로 그 국제 결혼을 했어요. 저쪽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카자흐스탄인가 어디에 그 아내분을 맞이해서 이제 애를 낳는데 큰 애가 희귀병인 거예요. 그래서 키가 진짜 요만한데 걔가 초등학교 다녀요. 홍성에 있는 초등학교 다녀요. 근데 그 동생은 커. 얘는 정상이고. 근데 애가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애가 마음이 너무 키는 요만한데 마음은 컸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싸우면 지고 그런데도 양보하고 그리고 또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고 형이라서 오히려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뭐 그것과는 뭐 상관없는 작품이겠죠? 네, 아니 그 네, 역대작은 네, 지금 나온 지가 네, 20년이 넘었고요. 장애우와 네, 제가 장애우에 봤을 대한 때 얘기도 있고 네. 병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제가 그걸 썼어요. 네, 너무 아픈 애들이 많은 걸 보고 그 아이의 형제들이 실은 그 병원에 있는 애들들이 엄마가 얘한테 가서 매달려만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 입원하는 환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린이 병원에 갔더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은 엄마가 병원에 가서 얘를 24시간 이제 간호를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 엄마들이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방치되고 이 아픈 애들을 힘들고 엄마는 엄마들을 힘들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나보다 작은 형을 썼던 거죠. 네. 이 작품들이 꽤 여러 작품이 있던데 다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양말 가지고 쓰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동문학은 그 아이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특히나 요즘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른을 위한 또 동화가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챙기고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좀 따뜻하게 아니면 함께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도 지금 소원해지고 서로 간에 그렇지만 이런 문학적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 속에서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아동문학을 이렇게 통해서 굉장히 넓게 의미 있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저기 뭐죠?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세계 센 그 상을 탔더라고요. 아주 센 상을. 이수지 작가가 안데르센 예, 상을 예, 탔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 아동문학의 위상이나 뭐 이런 것도 세계적인 예, 거. 예,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수지 작가한테 막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안데르센 상이 이제 한국에서 탄 건 처음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IBBY라는 예, 단체가 있는데 그게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개국의 회원국이 있고 이제 우리 한국도 거기 회원국으로 95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안데르센 상을 주는데 그 회원국에서 추천을 해야 거기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2명을 줘요. 하나는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는 이제 글작가. 예, 이렇게 2명을 주는데 이제 이번에 이수희 작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부분에서 상을 탄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일본 작가가 글작가가 한 번 탄 적 있고 그 또 이전에 또 중국 작가도 글작가가 탄 적이 있고 그런데 한국 작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 일러스트레이터 부분에서 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국제적인 어떤 명성을 가진 상인데 상금이 없어요. 상금이.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베키나 작가가 린드그렌 추모상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줄여서 알마상이라고 하는데 그 린드그렌 추모상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상인데 그 상은 상금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이 안데르센 상은 예, 상금이 없는 게 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상을 받게 되면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80개국에서 자기네 나라 후보들을 다 올리면 1년 동안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들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약간 우리한테 좋았던 게 우리가 심사위원이 한 명, 한국 심사위원이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지원 작가라고 그림책 번역, 폴란드 번역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심사위원도 이제 응모를 하거든요. 니네 뭐 각 그 지부에서 심사위원 하고 싶은 사람 서류 보내라 이렇게 이제 응모하라고 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이지원 선생님한테 이거 좀 응모 좀 해보라고 제가 옆에서 이제 막 미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심사위원은 돈도 안 주는데 1년 동안 영어로 된 책을 300권을 읽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실은 시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지원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지만 그나마 그 사람이 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머리를 쓴 게 야, 그나마 애가 없는 사람이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원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분이 번역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심사위원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에서 후보가 오면 그 책들을 이제 심사위원한테 다 PDF 파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걸 1년 동안 계속 보고 나중에 이제 베스트 5를 이제 뽑습니다. 베스트 5 또는 6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면서 이제 뭐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수지 작가가 이제 상을 탔는데 이수지 작가 베스트 5 올라갔을 때도 우리는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이수지 작가가 아직 좀 젊은 편이어서 더 좀 연륜 있는 작가가 탈 가능성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도 젊은 작가가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데르센 상은 작품 하나에 주는 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생애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작품들을 쫙 보면서 그 중에 우리가 5편을 올리거든요. 이 작가 그 대표작을 5편을 올리고 이 작가의 작품론을 써서 보내고 이 작가 작가론과 그 5가지 책의 작품론을 써서 보내요. 근데 이게 이제 KBBI에서 그 추천하는 작업을 하는데 실은 이게 그 이전의 작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작가 연구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작가 연구를 하는 세미나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 연구를 위해서 어떤 책들이 이렇게 중요한 책들이 오는지를 계속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신간검토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신간검토위원회에 글책 부분에서 지금 책을 보고 있고 그림책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신간이 저희한테 KBBI로 계속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한 박스씩 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거기서 좋은 책을 추려서 저희가 올리면 그 중에서 또 심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글책, 우수 글책 한 7권, 뭐 우수 그림책 한 7권 이렇게 하면 1년이 또 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또 KBBI가 추천하는 책을 또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을 계속 추리면서 그 좋은 책에 계속 뽑히는 작가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로 뭐 안데르센 상이 추천을 할 건지 린드그렌 상이 추천을 할 건지 또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BIB라고 또 유명한 그 응모하는 데가 있어요. 뭐
거기다 얘를 응모시킬 건지를 계속 서치를 하면서 작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안드레스 생이 이 사람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아까 작가론, 작품론 뭐 이거를 다 써서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작품을 다 영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론, 작품론 이 사람이 뭐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 이런 자료를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어권 애들은 진짜 편하게 사는구나. 예. 이거를 영어로 다 번역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현 작가를 올렸거든요. 이현 작가 작품 되게 좋아요. 근데 올리면서도 저희가 크게 기대를 못한 게 이현 작가 작품이 다 이만큼씩 두꺼운 거 5권을 다 전작을 다 번역할 돈이 없어가지고 한 챕터씩 번역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줄거리하고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한 챕터만 번역된 걸 보고 그 책의 진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번역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무튼 그 자료집을 만들면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그 왜 링제본 있잖아요. 그래서 보냈어. 근데 나중에 그 총회를 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낸 걸 보니까 너무 예쁘게 딱 제본을 해갖고 뭐 책처럼 인쇄해서 거기 다 제출하고 해서 야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우리도 디자인해서 인쇄해서 이제 제본해서 보내거든요. 디자인비 들지 인쇄비 들지. 그러니까 돈이 막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를 어디서 지원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아무도 없으니까 지원 항목이 없어요. 이게. 네. 그리고 뭐 번역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번역 그 지금 지급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작가를 거기다 추천해서 보냈는데 뭐 이런저런 돈을 다 합하면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상금도 없으면서 후보 등록하는 등록비는 더 한 150만 원씩 또 받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등록해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 등록하는데 거의 돈이 뭐 그런 거 다 합하면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수희 작가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금하기 위해서 줌 강연을 해줬어요. 그 4월 2일이 안데센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세계 어린이 책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줌 강연을 하면서 심사위 했던 분 뭐 이렇게 다 해서 얘기를 해갖고 그날 다행히 많은 분들이 2만 원씩 내고 다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제비 내는 건 좀 걱정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원 자격을 유지를 하려면 IBBY에 1년에 800만 원씩 국제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원받을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제비 내는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뭐 어디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할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에 그 줌으로 하면서 유로로 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 국제비는 내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또 저희한테 또 컴플레인이 온 게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에 이 이수희 작가 축하하는 모임인데 돈을 니네가 꼭 받아야 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진짜 막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거든요. 오죽하면 돈을 받겠냐고 우리도 안 받고 그냥 정말 축하 모임으로 하고 싶지. 근데 그런 사정들을 다 모르시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작가들을 해외로 진출을 시켜서 뭔가 해외에 각인을 시키는 작업들이 실은 작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네, 작가 혼자 할 수가 없고 실은 이게 뒤에서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이수희 작가가 상을 받은 거는 실은 이미 이수희 작가 책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작가는 이태리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첫 책 자체가. 예, 그래서 볼로냐에 가서 자기 그림책 그 더미북이라고 해요. 그 샘플북. 그거를 들고 볼로냐의 도서관 가서 거기 있는 그 출판사들을 다 보여주고 너네 이 책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하다가 이태리 그 저기 출판사하고 책을 냈고 첫 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 첫 책 자체가 이태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외국 출판사들이 어쨌든 그 책을 주목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출판사하고 그 출간을 한 책이 꽤 많아요. 그리고 글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번역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책은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그 책을 우리가 사와서 번역해서 한국에서 내는 식으로 지금 책이 나오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우리는 KBBI고 미국은 USBBI거든요. 그 USBBI 총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USBBI 총회가 걔네는 주가 50개 주잖아요. 세계 총회 같은 규모인 거예요. 자기네 그 국내 총회가.
그래서 가서 이제 봤더니 거기에 그 아동문학 연구하는 교수들이 엄청 오는데 자기 대학원생들을 다 두세씩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선 타고 다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거고 호텔 뭐 잡아서 3박 4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아동문학 교수들이 다 이수희 작가 다 아는 거예요. 이수희 작가 책 다 봤다. 그리고 내가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수가 수업에 이수희 작가 작품을 여러 번 언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어본 책이 나오면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연구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 그게 또 사서들한테 영향이 가고 사서들이 책을 갖다 놓기 시작하면 일반 관객들이 또 책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동문학 연구하시는 대학 교수가 정교수로 있는 학교가 몇 없어요. 그리고 국문학과에서 아동문학을 취급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KBB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린이책 작가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설가 시인 외고로 보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오히려 어린이책 작가들이 더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조금만 더 투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네. 아주 그냥 속속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돈인 것 같네 결국은. 그리고 여기 이정도 작가님, 돈과 사람. 또 우리 소중희 선생님 계신데 이분들 다음에 어떻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외국의 책이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외국의 책이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을 좀 이렇게. 그럼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네. 예, 뭐 그냥 아무거나 네, 뭐 강아지 이름 뭐 어떻게 되시나요? 네, 강아지 죽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네. 예. 그 아까 이제 처음에 강의하실 때 그 신화나 뭐 설화 이런 것들이 교과서나 이런 것들 많이 채택이 안 된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신화, 특히 신화.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채택을 했다, 교과서나 그런 데서 뭐 신화라든가 뭐 설화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채택을 했다. 그러면은 뭔가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렇게 다 홀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신화 그럼 무조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본이 돼버린 어떤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 신화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 표준화의 차이라 그럴까? 거기는 뭔가 체계가 내용 자체가 스토리가 굉장히 긴 내용이 유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너무 내용이 짧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짧고 단편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그 신화라든가 그런 뭐 아동문 이런 것들을 그 발전시키는데 그 뭐 어떤 좀 장애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한번 좀 여쭤보고.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은 그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가 밤새 부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가 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추려서 그림책으로 나왔다 뿐이지 그 원전을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자천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저는 그거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막장 드라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왜 드라마 안 만들지? 막장 드라마 되게 너무 좋은 소재인데 그러니까 막 그 배신과 살인과 뭐 그 남자 여자 옷 바꿔 입고 막 그 하는 거 막 이런 요소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신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린이용 책으로만 만들다 보니까 그걸 너무 간추려서 이제 만들어서 그런 거지. 실은 우리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국의 그런 이제 이런 뭐 구비문학도 이런 특히 그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연구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구한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렇게 막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거는 저는 더 연구가 오래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은 뭐 우리나라 신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뭐 중국에도 많은 신화가 있고 뭐 인도는 뭐 신이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런 여러 나라의 신화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오히려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좀 알고, 그리고 사실 무가라고 하는 게 이 판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무가에서 기원됐다는 설이 가장 맞아요. 유력하거든요. 판소리도 그렇고 우리 전통 무용이라든지 이런 뭐 보통 살풀이라든지 뭐 이런 무용도 전통적인 저런 바닷가에서 이렇게 있었던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다 기원돼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세계는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어른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일단 무당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확산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네. 상황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예술적으로 하시는 무당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세요. 자기네가 점점 설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구비문학계에서는 계속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연구를 하시죠. 특히 이제 황루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판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구판을 쫓아다녀가지고 모든 무당이 다 알아요. 황루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혜경 선생님도 아시죠? 예. 이혜경 선생님도 저도 한번 예. 뵀는데 아, 뭐 화천에 카리스마가 지금 장난 화천에 아니고, 지금 화천에 신당 계시고, 만들어 놓고 계시고. 거기 저 직접 가서 예. 잡초 타는 거 봤고, 예. 거기서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때 소 한 마리 잡았잖아요. 네, 그때 있으셨어요? 네, 저 갔는데. 그때 거기 친당 씌울 때. 네. 개막식 할 때, 소 잡을 때. 그래요. 저 네. 거기 가서 텐트 치고 1박 2일. 어. 그때 딱 손을 잡으시더니 다음에 또 보자고 이렇게 딱 하셨는데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선생님. 좀 정리가 좀 잘 안 된 예. 질문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림책을 세 박스를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뭐 이렇게 선정하고 이런 예. 거. 선정하는. 이제 글하고 이제 그림이 첫 번째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림책이 예. 됐는데 근처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홀리그램이라든가 또 음악이라든가 좀 이렇게 과학적인 부분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것이 체계 요소에 플러스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관한 어떤 선생님의 의견이 어떤지 이게 좋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더 변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에서 글 쪽에서 너무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의견을 좀 네. 장식적인 것들이 너무 플러스 되는 지금 요번에 그 이수지 작가도 사계라고 하는 예. 음악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글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전망. 또 이게 저는 이제 그림을 아직 안 하고 예. 글만을 쓰다 보면 5, 6% 정도만 글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정확하지는 않지만 30% 이쪽 저쪽이고 나머지는 글 그림 작가가 동시에 지금 예.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생겨나는 부분이 그림은 승한데 글의 스토리가 예. 좀 너무 좀 완결성이 떨어지는 네, 글이 좀 엄청 많아요.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 그 두 가지를 좀 합쳐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고 제가 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림책이 굉장히 지금 특히 한국에서 그림책이 한 4, 5년 전서부터 굉장히 영역이 확대됐어요. 확대되고 작가가 글로 진입하려는 작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림책 아카데미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미술하고 이제 그림이라는 영역 안에다가 음악을 끌어들인다든지 또 그런 뭐 과학적인 요소를 끌어들인다든지 뭐 이런 거를 계속하는 거는 그 작가들 특성상 뭔가 그 이전에 있던 선배들의 작품하고는 뭔가 다른 작품을 내놔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인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어떤 컨텐츠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계속 갖고 있을 테니까 새로운 시도는 계속 있을 건데
그게 과연 현장에서 독자들에게 얼마나 먹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와 그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책 중에 과연 5년 후에도 그 책들이 서점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희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안드레센 상을 받았을 때 일러스트레이터 부분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 작가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림만 위주로 심사를 해요. 예. 물론 텍스트도 보긴 하지만 일단 그림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을 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글 작가하고 그림 작가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글그림을 다 한다. 예, 이런 책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그림책 아카데미가 많은데 그림책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림 그리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거기에 글 작가가 들어가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림 그리는 선생님들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어떻게 서사를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계속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그림을 베이스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배우러 가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림은 실은 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전문적으로 그렸던 친구들이니까 실은 20년 이상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림책을 자기 그림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또 분위기가 어떠냐면 요즘에 분위기가 글 그림을 다 해야 네가 그림책 작가지 그림만 그리면 너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갈 때마다 애가 주눅이 들어있는 거야. 저는 아직 제 책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네 책이 왜 없어? 네가 책을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아니 제가 글 그림한 게 없어갖고 아직 제 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속이 터지는. 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여기에 글만 쓰고 난 이거 그림 안 그렸네. 난 내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특히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그림책을 제가 이제 내잖아요. 여기 제가 글만 쓰고 이 그림은 화가가 그렸잖아요. 브라타 화가가 그렸지만 그림책은 인쇄가 글작가 4예요. 그림작가 6이에요. 그럼 이 책을 왜 네 책이라고 말 못해? 6%를 네가 갖고 4%를 내가 갖는데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해야지. 아이고 이거는 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그림책 판에 한국 그림책 판의 어떤 그 성향이 글그림을 같이 해야 작가로 인정받는 성향이 되다 보니까 죽어라고 지가 글그림을 같이 하겠다 우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림은 20년을 연습해서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글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대 가는 학생들 책을 많이 봤겠어요? 글을 많이 써봤겠어요? 그런 훈련이 거의 안 된 상태로 그림만 20년 그린 친구들이 갑자기 여기다가 글을 쓰려니까 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맥락이 없어요. 그런 그림책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좀 내기 전에 나한테 와서 좀 물어보지 막 저도 속으로 막 그런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출판사에서 질문하고 출판사에도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글 그림을 다 하는 작가들 선호하고.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 진행하기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이제 연계해서 질문하면 지금 USBBY도 다녀오셨고 세계적인 추세가 글 그림 판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가 지금 고민하거나 바라보는 지점이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산이 다른 데서 그러는지 우리나라만 갖게 되는 좀 독특한 건지. 우리나라만 그래요. 딴 나라는 글 그림을 네가 하든지 콜라보를 해서 하든지 결과를 보고 얘기하지 글 그림을 꼭 같이 해야 이게 위대한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그림책이 좋으면 이거 글 그림을 얘가 같이 해도 상관없고 글은 딴 사람이 쓰고 그림은 딴 그러니까 외국의 그림책 작가 중에는 글 그림을 자기가 같이 해서 좋은 책을 낸 작가 중에도 다른 사람 글에다 그림 그린 작가도 화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가 이 글 그림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다른 사람 글에 그림 안 그리겠다는 화가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작품에는 안 그려요.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화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떤 성향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 새로 도입되는 그림책 작가들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혁신적인 거를 이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성인 취향의 그림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림책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1년에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한 700권 나와요.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막상 엄마들은 애기들 봐줄 만한 그림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거, 그다음에 성인 취향의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어른들 얘기, 막 이런 책이 엄청 많이 나오고 어린이가 볼 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이 이거는 그림책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볼 만한 그림책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림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이 그러니까 그림책이 1세에서 100세까지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책이 좋으면 1세부터 100세까지 다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른이 보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걸 어린이도 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그림책 작가들이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른의 취중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어린이도 볼 수 있는 그림책도 내주고 이런 책도 내주고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림책 작가한테 이런 얘기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밥 시간. 네, 그렇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사실 저도 알겠습니다. 질문거리 한 10개 정도를 말을 편집 했는데 편집. 감좋아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뵈야지 뭐. 우리 뭐 또 만날 날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